이른바 강사장으로 알려진 LH 직원이 과천 농협 임원 등과 시흥 신도시 땅을 함께 매입한 사실이 TV조선 취재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땅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는 과천 농협에서 빌렸습니다. 세종 산단 예정지에는 투기를 노린 이른바 쪽집이 줄줄이 들어섰고 부산, 광주 등지의 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져 해당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7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는 다른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난 12월 이후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 친모가 외할머니라는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32년 전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한 번 벌어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3조 원대의 미술 소장품 일부가 해외로 팔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미술단체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오늘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밝혀낸 건수가 7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슨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기로 하고 먼저 저희가 확인한 아주 특이한 투기 의혹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과천 농협 소속 임원과 조합원이 강 사장으로 알려진 LH 직원과 함께 시흥 신도시 일대에서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도시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같은 날 2개 필지를 동시에 사들였고 과천 농협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9은 황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의 2,645제곱미터 크기의 밭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48일 전인 지난 1월 8일 외지인 4명이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땅 주인으론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는 LH 직원 강모 씨 외에 61살 임모 씨가 다른 2명과 함께 올라 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과천농협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 감사가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매화동 밭을 산 당일 임 감사의 2 아들은 문모 씨와 함께 불과 2.5km 떨어진 과림동 밭도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투기권에 걸린 땅이야. 모르고선 안 오거든. 못 참아서. LH 직원 강 씨와 과천농협 임원과 조합원이 공동명의와 가족명의로 같은 날 땅을 사들인 겁니다. LH에 갔다가 과천 사무소 있잖아요. 저희 가서 매화동 쪽에 준다. 지나가는 얘기가 살 수 없을까요?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같이 하게 된다고. 땅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 일부도 과천농협에서 빌렸는데 LH 직원 강 씨와 해당 지역 농협 감사인 임 씨가 가장 많은 액수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내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얼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땅 명의자인 임 감사의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리를 피했고 임 감사 역시 땅 매입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과천농협 감사인 임모 씨는 주민대책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임모 씨와 LH 강 사장이 땅을 산 건 지난 1월이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LH 토지 보상 담당자와 지역 농협 임원이기도 한 주민대책위원장 사이에 대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주민들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9년 2월 3기 신도시 계획 철회를 주장했던 과천 지역 주민보상대책위원장 임모 씨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지구 내에는 일단은 백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실행 주체인 LH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이후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LH의 과천 지역 토지 보상 관련 민원을 처리했던 담당자가 강모 씨였고
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과천농협의 임감사였습니다. 2년 뒤인 지난 1월 이들은 함께 시흥시 땅을 사들였는데 함께 땅 주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모 씨도 당시 주민대책위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LH와 협상에 나섰던 대책위원장과 구성원들이 LH 담당 직원과 함께 땅 쇼핑에 나선 셈입니다. 본인은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저기가 몰라요. 회의를 하면 일반 임원들이 아닌 일반 저기들은 아예 그 사무실 안으로 못 들어가요. 주민들은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돈 벌기 위한 수단을 쓰고 우리는 믿고 맡겨놨는데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화가 나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일대의 10필지의 땅을 보유한 LH 직원과 지역 농협의 유착 가능성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저희가 이 사태 초기부터 이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의 행적을 계속 추적해 왔는데 이 사람의 활동 반경이 단순히 정보 같고 땅을 사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강 사장을 추적하고 있는 이재중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주민대책위원장과 함께 그 지역의 땅을 산 건 아니고 다른 개발 예정지의 땅을 샀다는 거잖아요. 이 강 사장은 LH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강 사장은 LH 경기지역본부의 보상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예. 이 경기 지역 중에서도 이 과천 주암지구 일대 개발 계획이 나온 지역에 수용된 주민들을 보상하고 또 이 보상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직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 LH가 개발구역 주민으로부터 토지나 이 지작물 등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LH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 이 강 사장이라는 직원이 이 갈등을 또 조율을 하고 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LH와 지자체 그리고 이 주민 대표 회의에서 각각 감정평가사를 고용을 해서 보상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 감정가와 또 이 협상 실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과 친분을 맺기 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럴수록 더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심 가는 대목이 너무 여러 군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강 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임 씨 등 이 주민 대표자들은 예. 이 보상 문제 등이 얽히면서 이 과천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 씨가 하필 이들과 공동으로 시흥의 땅을 구입한 게 혹시 또 다른 이유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추정을 해보자면 이 지역 그 주민 대표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땅을 사서 경제적인 이득을 일부 줬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군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그러나 이 강 사장의 투기 수법이라는 게 정말 화려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매로 땅을 낙찰을 받고 또 공매도 이용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지인들과 가족 등을 동원을 해서 지분을 아주 잘게 쪼개기도 했고요. 또 투자 가치가 없는 맹지를 사서 거기에 묘목을 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강 사장과 지인들이 구매해온 확인된 10개 필지 모두 일반인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수의 면모가 여러 군데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고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LH 내부에서도 상당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강 씨가 LH 입사한 게 198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강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 한 경제지에 고수에게 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강 씨는 전략을 잘 세워라.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가 유망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투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하는 게 이상할 지경인데 강 씨가 그동안 LH 내에서도 특히 이제 투자 관련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H가 수용한 필지를 판매하는 통합판매센터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상 담당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이런 강 씨의 토지 매입 노하우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보상 담당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입을 맞추면 이 보상 가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개발 지역에서는 이 보상 담당 직원들의 입김이 아주 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가 지금 이제 강 씨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전화도 했고 LH 측에도 문의를 했고 또 강 씨
이 등록해놓은 주소지 등과 주변을 탐문해봤지만 지금 아주 휴대폰도 끄고 있는 상태고요. 종적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해명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LH와 세종시가 공동 추진하는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도 벌써 투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 직전에 땅 거래가 크게 늘었고 이른바 쪽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보상을 노린 계획적 투기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습니다. 주변의 한 야산은 땅 주인만 800명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조립식 주택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택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은 느낄 수 없고 집을 오래 비운 듯 현관 손잡이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들어선 이른바 쪽집입니다.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에는 이런 조립식 주택이 20채 넘게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기 7, 8개월 전에 들어선 것들입니다. 산업단지 검토와 발표까지 1년 2개월 동안 평소 거래량의 4-5배에 달하는 63필지가 집중 거래됐습니다. 살려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급하게 집을 짓고 갑자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누가 그렇게 사나요? 산업단지 부지 근처에 있는 축구장 4,200개 면적의 야산은 땅 주인만 800명에 달합니다. 개발 이익을 노리고 부지를 쪼개서 소유하는 기획부동산 형태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에는 3살짜리인 2018년생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높은 산인데 거기를 진입도도 없고 맹주고 기획부동산에서 그거 쪼개가지고 지분으로 해가지고 800명 정도 해가지고는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꾸려 국가산단과 인근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수도권 신도시 외에도 전국의 개발지구마다 수상한 땅 거래가 무수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발표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땅을 사들인 뒤에는 묘목을 심는 수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일제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광주 산정지구입니다. 부지 곳곳에 키낮은 묘목이 줄줄이 심어졌습니다. 묘목 심기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개발 보상비를 노리고 급하게 묘목을 심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겠죠 뭐. 여기 이거 심어갖고 언제 써보겠어요. 그리고 묘목을 저렇게 촘촘히 심어가지고 뭐. 지난달 개발 계획이 발표된 부산 대저 연구개발특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곳에는 공원과 택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터마다 보상을 노리고 심은 것으로 보이는 묘목이 즐비합니다. 부산 대저지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한 달 평균 30여 건이던 토지 거래가 지난달 발표 직전 9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산시가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활용 동의 문제 등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강제할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만 다른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도 내부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투기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중에는 넓이가 1000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땅, 그리고 진입로가 없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맹지가 유독 많습니다. LH 직원들이 왜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는지 그 비밀을 지순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첫 의혹 제기 이후 별도 취재를 통해 LH 직원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 땅은 19곳입니다. 이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땅은 모두 14곳입니다. 신도시 후보지 땅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하면 우선 땅과 묘목 등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나중에 신도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부지를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부여받습니다.
일종의 이중 혜택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H 직원들은 이 규정을 잘 알지만 일반인들은 보상을 받을 때가 돼서야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전에는 수용지구 내리기 전에는 전혀 거의 모를 거예요. 일부 LH 직원들은 땅을 사고 나서 농지원부라는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농지원부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서류로 농협조합원이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조합원에겐 저금리 대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대토보상을 받을 때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투기 의심 지역 가운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 일명 맹지도 14곳이나 됩니다. 맹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해서 토지 전문가들도 최고 단도의 투자로 꼽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우 맹지는 낮은 가격 덕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보상 기준에는 도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맹지가 무조건 싼 걸 사는 거죠. 전문가들은 수십억 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맹지를 사는 건 도박에 가까운 일이라며 사전 정보가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땅이 신도시로 수용되면 이득이 없다고 말했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나 맹지 구입, 농지 원부 발급 등 특별한 투기 정황을 몰랐거나 무시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발표할 것도 없는 빈약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7건의 투기 의혹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인데 14,000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직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직원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지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LH와 국토부 직원 14,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존에 밝혀낸 13명을 빼면 총 7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광명시 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2명, 남양주, 과천, 하남에서 각각 1명이 적발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LH 직원 1명이 8개 필지를 사들이는가 하면 LH 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1개 필지를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차명거래 조사는 합동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360여 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만족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라며 어설픈 대응은 화를 키울 뿐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국민 분노를 인식 못한 맹탕 발표란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사실 이런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가 뚜렷했고 투기 혐의자들이 증거를 지울 시간만 벌어줬다는 더 냉정한 평가도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자나 차명 투자였는데 이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조사단이 추가로 확인한 투기 의심자는 7명이지만 이마저도 1명은 잦은 신고자입니다. 모두 LH 직원으로 국토부 직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한 결과로선 초라하다는 지적입니다.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곧바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겠죠.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25명은 막판까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선 빠졌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고양 행신동 등 신도시 후보지 인근 주거지역에 아파트나 빌라 등을 보유한 국토부와 LH 직원이 144명이라며 조사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기 정황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수사본부가 판단할 거라고만 했습니다.
당초 2차 조사로 미뤄졌던 배우자와 직계가족 조사는 곧바로 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합동조사단은 2차로 경기도와 인천시 개발 업무 담당자와 공기업 직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하는 일을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임유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LH와 국토부 직원을 전수조사했는데 기왕이 알려진 13건 외에 7명 밝혀냈다 이거죠? 네, 합동조사단이 신도시와 인근에 땅을 산 사람들 그리고 LH 국토부 직원들을 대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국토부는 민병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광명 시흥 지역을 조사한 결과 14개 필지 13명을 확인했는데요. 이 합동조사단 발족 이후에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7명 더 확인하는데 그친 겁니다. 그야말로 본인 이름과만 대조한 조사라서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거래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사인데 지금 저희 취재진도 사실 이 비슷한 그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3개 신도시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취재진은 등기부 등본을 확보한 뒤에 광명, 시흥과 하남, 교산, 과천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LH 직원 15명이 19곳의 땅을 매입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인원이 20명이니까 불과 5명 차입니다. 예. 특히 저희 취재진은 의혹이 주로 제기된 광명 시흥 신도시 이외에 소위 과천 미니 신도시 벌꿀마을에서 LH 직원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오늘 정부 발표에서도 과천의 투기 의혹은 바로 이 한 건에 그쳤습니다. 취재와는 다르게 정부 발표에서 빠지거나 다르게 발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LH 직원의 가족이 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 2곳을 확인을 했는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선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명이 8개 필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 등기를 직접 대서 확인한 바로는 10개 필지입니다. 예. 22명이 공동 매입한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름이 여러 명 겹쳐서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이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는 하지 않고 단순히 전산 조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 조사인데 물론 뭐 이제 좀 다른 곳에서 저 투기 의혹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7건밖에 발견 못했다는 것은 역시 이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권 인사들도 다 조사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시흥이나 하남, 교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들이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민주당 양양자 의원은 개발 예정지 인근의 맹지, 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광명 시흥 인근의 땅을 지분 형태로 매입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부인이 경기 평택시의 한 농지에 지분 쪼개기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예. 윤 의원 측은 공인중개사를 하는 윤 의원 부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땅을 갖고 있으라고 해서 갖게 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는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더 믿어보죠. 예, 임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사퇴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변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선거가 급하고 레임덕이 걱정인 청와대와는 이번 사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변창흠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세균 총리 역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1차 조사 결과에 만족하기 어렵다며 변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응답자의 77%가 변 장관의 해임 또는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변 장관 경질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경질론에 거리를 두고 있고 친문 핵심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거취 논의엔 선을 그었습니다. 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여권 내에서는 경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번 투기 의혹을 폭로한 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작품이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 핵심 인사 여러 명이 과거 이 지사와 일했던 적이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인데 이 지사 측은 터무니없는 이간 작전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조정린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된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당무회의 자석 배치를 두고 이 대표 측과 이 지사 측이 갈등을 빚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링크했습니다. 또 LH 투기 의혹 폭로에 이 지사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 이 전 대표에게 계란을 던진 단체가 이 지사 지지단체라는 등의 의혹들을 한꺼번에 반박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실제로 친문 지지층이 많이 활동하는 당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이 지사 측이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는 취지의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투기 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던 변호사가 경기도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터뜨린 사람은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일부 당원의 게시글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해당 인물은 이 지사의 측근도 아니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했지만 친문 지지층의 반감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75건이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확인된 영국이나 남아공 등의 변이와는 다른 종류인 거죠.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본다면 확산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반영한다면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목욕탕.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련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변이 유입 시점보다 보름가량 빠릅니다. 격리 재정 검사가 시행된 부분들은 이제 2020년 12월 무렵 그 이전에는 일부 이제 해외 입국자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변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 집단 감염 등에서 68건 확인됐습니다. 또 뉴욕 변이 3건,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도 4건 나왔습니다. 영국이나 남아공 등의 기존 변이와는 다른 종류로 치명률이나 전파력이 높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임상적이나 또 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은 소위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도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신규 환자는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족, 지인 모임과 사업장, 리조트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주간 일평균 환자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살 이상 고령층에게도 이달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사를 놓아야 하는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 뒤 고열 등의 이상 반응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이틀이라도 쉬는 접종 휴가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심동경 씨는 백신을 맞고 밤새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내 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힘들다는 게 다 보이거든요. 타이레놀 먹어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양병원 간호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때려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외래로 이제 접수를 해서 진료 보고 그 수액 처치 같은 거 이제 하고. 의료진들은 이달 말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37만여 명도 접종해야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3차 유행 속에 가뜩이나 지쳐있는 상황이어서 아예 접종 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휴가를 보장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접종률 향상이나 아니면 환자 안전이나 이제 국민들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 희망 조사는 다음 주까지 끝내고 이후 백신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에서 10주로 늘렸습니다. 1회와 2회 사이의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자는 2차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던 60대 남성인데 정부가 이 남성의 사인을 간염으로 봐서 유족들이 정부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이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 입원 환자가 이틀 뒤 숨졌습니다. 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을 앓아왔는데 사인은 담도염에 의한 급성 간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그 환자의 병이 초기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도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하지만 유족들은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간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조사 결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피 검사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치가 나와서 주치의도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나 걸리는 데다 비용도 유족 측이 부담해야 해 포기했습니다. 선의를 갖고 먼저 접종한 사람들이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의 태도는 그 전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 청와대 게시판에도 백신 부작용과 보상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건강했던 20대 사촌 동생이 접종 후 척수염이 생겼는데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빈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가 40대 외할머니라는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 DNA 결과가 맞다면 그럼 기존의 친모로 알려졌던 여성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A씨. 경찰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A씨는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저는 딸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은 숨진 3살 아이의 유전자와 친모로 알려졌던 22살 B씨와 일치하지 않아 주변 가족들로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친정엄마인 A씨와 숨진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뜻밖의 결과에 국과수는 3차례 정밀검사를 거쳤습니다. 경찰은 딸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A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병원 출산 기록이 있다면서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아이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아이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A씨의 출산 경위와 친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대법원이 32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거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버려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대법원의 판단 이유 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89년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1975년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불황화를 선도한다며 12년 동안 시민들을 불법 감금했고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당신들은 계속 천당에서 살아. 우리는 계속 지옥에서 살 테니까. 대법원은 판결 유지의 이유로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심과 달라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만을 보는데 박 전 원장의 무죄 판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정부의 조치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낸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국가에서 시작한 건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나 관련 소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3조 원대에 달하는 미술 소장품 일부가 해외로 팔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미술단체들은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세계 10대 미술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건희 컬렉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표적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입체파 거장 피카소가 연인을 그린 도라마르의 초상과, 샤가리 작품 신랑 신부의 꽃다발까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대표 소장품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과 마클로스크의 추상화 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등 서양 현대 미술 900여 점은 세계적 수준의 컬렉션으로 알려져 있죠. 한다고 하면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작품들이. 국보와 보물 수십 점 등 고미술 문화재까지 합한 13,000여 점의 감정가는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작품들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죠. 이에 미술단체들은 해외 수집가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세금을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미술품 경매장에 등장했던 금동불상 2점. 오늘 보물 284호, 285호 특별 경매를 맡게 된 간송미술관 측이 상속세 납부 등을 이유로 보물을 경매에 내놔 문학에 충격을 안겼죠. 15억 원 유찰입니다. 다행히 국립중앙미술관이 사들였지만 미술품 물납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공공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미술품 물납제는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죠. 자칫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 문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음 달 말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희 컬렉션의 물납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삼성 측은
일부 작품의 기부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세계 10대 미술관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이건희 컬렉션. 어떤 형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멘토 역할을 했던 문정인 전 특보가 경기도 산하 남북협력기구의 자문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이 기구를 출범시켰는데 문 전 특보의 합류를 경기지사 이재명이 아닌 대권주자 이재명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문 전 특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자체로 이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경기도 국제평화센터 산하에 있는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초대 자문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문 전 특보를 직접 찾아가 자문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내정한 상태라며 이르면 이달 말 위촉장이 수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평화센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남북관계를 풀겠다며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조직으로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특보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와 협력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다면서도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 전 특보는 현 정부 외교안보 실세인 연정라인의 대표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불리지만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카드라고 하는 게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 전 특보가 이 지사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관여한다면 성과를 내지 못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는 19일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최근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후보 모두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걸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을 이뤘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야권을 도울 거란 관측에 대해서 다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7, 18일 여론조사, 19일 서울시장 단일 후보 발표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저녁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 서울시 공동운영, 정책협의 개시 등에 합의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아직 여론조사 문항 등 최종 합의가 남았지만 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오 후보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0.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꼭 오세훈을 당선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를 기약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오랜만에 활기가 살아난다. 안 후보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기만 했습니다. 거의 매번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를 낸 유일한 후보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간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에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어린 시절 접하는 만화 영화는 아이들 정서에 큰 영향을 주죠. 디즈니가 자사의 만화 영화에 등급을 매기고 일부에 대해서 7세 이하 아이들은 못 보는 7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종차별 장면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만화 영화들일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찢어진 눈, 토끼 이빨을 한 고양이가 젓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립니다. 아리스토켓에선 동양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합니다. 흰 피부의 반인반마 선플라워가 머리를 만질 동안 검은 피부의 시녀가 납작 엎드려 꽃단장을 돕습니다. 디즈니의 1940년작 판타지아의 한 장면으로 흑인 노예제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무렇지 않게 그려졌습니다.
디즈니의 국민 만화 피터팬. 미국 원주민을 붉은 피부색으로 비하하는 레드스킨이라고 부르고 비대한 몸집에 식인을 하는 모습으로 조롱했습니다. 짐 크로우 캐릭터로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덤보까지 디즈니는 이들 만화 영화에 칠금 딱지를 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종차별 경고 문구를 붙인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이제 일부 학교는 인종차별의 문제점을 가르치기 위해 피터팬을 활용합니다. And so in my teaching, I try to weave in the indigenous perspectives, the perspectives of the Wampanoag. We examine old Disney films, and we see that the racism is right out there. 미국 언론들은 어릴 적 쉽게 접하는 부문에서부터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SSG 랜더스 추신수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기러 왔다는 각오는 물론이고 등번호를 양보한 후배에게 선물을 했는데 메이저리거 출신답다는 얘기가 나올 수준이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7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선 추신수. 떨리는 첫 만남이지만 SSG 랜더스를 선택한 이유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하고 한마음으로 잘 맞춰가지고 이기러 왔습니다. 메이저리거 출신다운 화끈한 선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양 선수. 등번호 17번을 양보한 후배 이태양에게 고가의 시계로 보답. 선수단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배로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17번이라는 번호를 받아야 되는. 김원영 감독은 2번 타자 추신수를 예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출루율만 3할 7푼 7리에 달하는 만큼 추신수가 최정, 로맥 최주환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SSG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추신수. 뭉클한 감정도 잠시. 어린 시절 선망의 팀 롯데에 대한 감정은 프로답게 완벽하게 접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도 저에게는 9개 팀 다른 팀이랑 똑같은 마음이고요. 롯데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추신수는 오는 16일 삼성과의 연습 경기에서 첫 실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건물들이 차례차례 폭발하고 땅이 갈라집니다. When we're asleep, our mind can do almost anything. We're dreaming. 주인공들이 꿈속 세상을 마음대로 설계하는 공상영화 인셉션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자면 어디까지가 꿈이고 현실인지 헷갈립니다. 인셉션은 자각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꾸는 꿈을 가리키죠. 웬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이 꿈을 통제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정신적 트라우마나 악몽 환자의 치료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요즘엔 동호회까지 생겨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 수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각몽에 너무 몰입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현실 도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꿈속 말고 삶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난해까지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국 아파트 값이 평균 42%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80% 폭등해서 중위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중위 전셋값도 지난 한 해만 1억 4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집 없으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올 들어서 대통령은 자신 있게 또 말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번째 대책은 엉뚱한 큰일부터 터뜨렸습니다. 개발 정보를 다루고 집행하는 정부 공공기관 내부의 투기 세력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를 마치 사회 악처럼 몰아붙여 왔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그런데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특단의 공공개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가 2년 반 만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들의 말을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고집이 세기로서는 문 대통령님이 훨씬 세시죠. 어떤 거는 또 절대 안 꺾는 거는 문 대통령이 세시죠. 예, 이 말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호언장담은 묘 앞에 가사라는 옛말이 새삼스러운 시절이죠. 3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차라리 꿈이라면 이었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 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은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최고 4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그중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짧고 강한 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기와 충남 지역은 강수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는 내일도 여전하겠는데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11도, 대구는 12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일교차도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1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